첫째, 물은 길고 무거운 파도로 변하면 도시 전체를 운반할 수 있으며 쓰나미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그러한 파도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높이는 거의 감지되지 않지만 길이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며 속도는 항공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해안 근처에서 바닥이 급격히 솟아오르면 파도는 압축되어 길이를 잃고 일어서서 벽으로 변하며 물, 진흙, 철근, 보트, 자동차의 덩어리를 자갈 더미처럼 앞으로 운반합니다. 2011년 일본 해안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14층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40m 이상의 물 상승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충돌 전의 썰물은 특징적이지만 때로는 수백 미터의 바닥을 드러내는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힘에 대한 더욱 분명한 이미지는 1958년 알래스카 리투야만의 메가쓰나미입니다. 좁은 피오르드로 떨어진 거대한 산사태가 물을 너무 강하게 밀어 파도가 해발 약 524m 높이에서 나무를 깎아내고 경사면에 오늘날까지 보이는 맨 흉터를 남겼습니다. 쓰나미는 지진뿐만 아니라 산사태, 화산 폭발, 빙하 낙하, 심지어 운석 충돌까지도 유사한 충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현대의 부위 네트워크와 위성 알고리즘은 조기 경보를 개선하지만 물리학은 무자비합니다. 가까운 해안에서는 충격과 충돌 사이의 간격이 몇 시간이 아닌 몇 분으로 측정됩니다. 물은 타거나 찢어지지 않지만 그 질량은 모든 것을 복종시킵니다. 파괴는 단순히 파도의 높이뿐만 아니라 수천만 톤의 물이 거리를 질주하며 아스팔트를 강바닥으로, 건물을 부서지기 쉬운 혼합물로 바꾸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멀리 흘려보내는 압력과 운동량에 의해 생성됩니다. 두 번째 사실, 맨손으로 물을 압축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부드러움의 환상을 불러일으키지만 기술에서는 면도날과 동시에 망치처럼 작용합니다. 워터젯 절단은 수천 바까지의 압력하에 있는 제트가 초속 1km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되어 석유석 모래와 만나면 젖은 판지를 자르는 것처럼 강철, 세라믹, 방탄유리를 통과하는 냉간 방식입니다. 압력과 속도가 극단적인 곳에서는 캐비테이션, 즉 미세한 규모의 갑작스러운 비등이 발생합니다. 증기 기포는 밀리초의 일부에서 생성되어 즉시 붕괴되며 금속을 마이크로제트와 충격파로 타격하여 마치 보이지 않는 이빨로 씹은 것처럼 표면에 분화구와 흠집을 남깁니다. 선박의 추진나사에서는 이러한 물림이 구멍으로 커져 효율을 감소시키고 진동으로 선체를 느슨하게 합니다. 수력발전소 터빈에서는 캐비테이션이 부식이 수년에 걸쳐 할 일을 몇 시간 만에 해냅니다. 1983년 미국의 글렌 캐년 댐에서의 높은 방류량은 상징적인 에피소드인데 엔지니어들이 기포 붕괴를 완화하는 통기 장치를 설치할 때까지 흐름이 수로 터널의 콘크리트 조각들을 뜯어냈습니다. 가정용 배관에서는 비슷한 적이 수격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수도꼭지를 즉시 잠그면 물에 충격을 주고 이 충격파가 약한 연결부를 찾아 용접부를 파열시키거나 압력계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법칙은 폭포 바닥에 부서지기 쉬운 모래가 거품으로 바위를 부수는 현상과 고압하에서 연료가 거의 물처럼 행동하여 강철을 깎아내는 엔진의 인젝터 마모를 모두 설명합니다. 조용한 액체는 적절한 조건에서 산업용 절단 도구와 충격기의 특성을 획득합니다. 이는 정확히 질량, 속도, 순간적인 압력 변화 때문입니다. 허리케인은 바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드물며 치명적인 것은 물입니다. 바람과 저기압이 바다를 느린 충격기처럼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이클론 중심부의 기압 하강은 거대한 피스톤처럼 작용하여 1헥토파스칼 낮아질 때마다 해수면이 약 1cm 상승하며 여기에 바람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더해져 물이 말 그대로 해안으로 밀려와 강 하구로 파고듭니다. 멕시코만 북부나 겐지스 브라마푸트라강 삼각주처럼 대륙붕이 완만한 곳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증폭되어 해수면 상승 파도가 수 킬로미터에 걸쳐 평평한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옵니다. 2005년 미시시피 해안에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수위가 약 8, 9m 상승했습니다. 2013년에는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 타클로반을 6m 높이의 해수와 잔해물 혼합물로 침수시켰습니다.
1970년에는 벵골만 사이클론이 동파키스탄의 저지대 섬들로 물을 너무 빠르게 밀어붙여 추정 사망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피르 심슨 등급은 바람만 측정하는 반면 실제 파괴력은 폭풍의 적분 운동 에너지와 해안 기하학으로 더 잘 설명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깔때기 모양의 만, 천문조수시의 파도, 강물의 역류는 복합 침수를 일으켜 물이 아래, 위, 그리고 사방에서 동시에 밀려오게 합니다. 이 높이의 파도의 처울림과 긴 파도의 일회성 쿵 소리를 더하면 단층집 다락방은 이미 물에 잠기고 그 들보에서 해초와 새우잡이 그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해일의 소리는 폭풍 정화와는 다릅니다. 바람의 포효가 아니라 마치 가구 창고 전체를 아스팔트 위로 미는 듯한 낮은 웅웅거림과 긁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가속입니다. 물이 제방이나 해안 방파제를 넘을 때 제곱미터당 수백 킬로그램의 압력을 가진 급류로 변하여 슬래그 블럭을 날려버리고 말뚝을 뽑아내며 거리 교차로에 도달하면 실제 강처럼 행동하여 어제 도시였던 곳에 새로운 물길을 찾습니다. 네 번째 사실은 파도와 같지 않고 눈사태처럼 보이는 물줄기에 관한 것입니다. 즉, 밀도가 높고 무겁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라하르, 즉 화산 이류는 화산재와 파편이 빙하, 호수 또는 폭우의 물과 섞여 액체 콘크리트로 변할 때 발생합니다. 1985년 11월 13일 콜롬비아의 네바도 델 루이스에서는 빙하 아래의 마그마 분출이 소규모로 일어나기에 충분했습니다. 뜨거운 화쇄류가 얼음을 녹였고 라하르는 시속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강 계곡을 따라 쏟아져 내렸습니다. 70km 떨어진 아르메로시는 밤에 4m 두께의 물질에 묻혀 2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물보다 밀도가 높으며 거대한 바위, 통나무, 철근 등을 운반하고 좁은 구간에서는 노즐처럼 가속됩니다. 다리는 장난감처럼 무너지고 강바닥은 통과 후 주변 들판보다 녹아지는데 이는 한 번의 사건으로 엄청난 양의 물질이 운반되기 때문입니다. 라하르의 친척으로는 빙하 호수의 붕괴가 있는데 이는 빙퇴석이나 얼음으로 된 자연적인 댐이 견디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아이슬란드인들은 이 현상에 요클흘라우프라는 고유한 단어를 붙였습니다. 빙하 아래의 저수지는 몇 달 동안 물을 축적했다가 하루 만에 세계적인 큰 강과 맞먹는 유량을 방출합니다. 1996년에는 빙하 아래 분출 후 이러한 붕괴로 아이슬란드 남부의 다리가 쓸려 내려갔으며 최대 유량은 초당 수만 세제곱미터로 추정되었습니다. 히말라야에서는 1985년 디그초 호수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건설 중이던 수력 발전소가 파괴되었습니다. 페루와 네팔에서는 오늘날에도 유사한 호수들이 계곡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들은 사이펀 파이프를 설치하여 호수를 안전한 수준으로 세척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힘의 규모는 지질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빙하 시대 동안 고대 미줄라 호수의 재앙적인 붕괴는 추정컨대 엄청난 양의 물을 방출하여 컬럼비아 고원에는 아직도 하나의 기간티스키의 야비, 즉 후퇴하는 물의 벽이 남긴 집 크기의 물결 모양 능선이 남아 있습니다. 액체 재난에는 로켓 연료가 없습니다. 질량, 경사, 중력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만으로도 하룻밤 사이에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실. 오랫동안 킬러 파도는 선원들의 허풍으로 여겨졌지만 바다는 장치로 응답했습니다. 1995년 새해 첫날 덴마크 플랫폼 드라우프너는 해저부터 정상까지 약 25m의 단일 물벽을 기록했는데 이는 주변의 유입하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한 파도는 해당 폭풍의 평균 수준을 2배로 높일 때 비정상이라고 불리며 이는 환상이 아니라 희귀 사건의 통대와 중첩에 물리학에 관한 것입니다. 바람은 다양한 길이의 파도를 축적하여 바다를 부풀리고 어느 순간 여러 파도 마루의 위상이 일치하여 건설적으로 피라미드를 이룹니다. 좁은 띠 스펙트럼은 비선형성을 강화하고 변조 불안정성이라는 것이 발달하여 에너지가 단일 왕의 임펄스로 융합됩니다. 아구라스 해류와 같이 반대되는 흐름이 폭풍에 쇄도하는 파도를 늦추는 지역에서는 파장이 짧아지고 경사가 증가하며 형성된 마루는 잭해머처럼 파괴적이 됩니다.
쓰나미와 달리 바람과 통계로 생성된 이러한 파도는 전조 없이 공해상에 나타납니다. 길이는 짧지만 가파르고 수직적인 언더컷이 있어 닫힌 건물의 높이에서 갑관과 창에 부딪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위성 레이더와 V 네트워크는 수십 건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수집했고 선장의 보고서는 기술적 확인을 받았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에 위치한 조타실 창문은 날아가 버렸고 일반적인 폭풍을 위해 설계된 선수 구조물은 난간을 철사처럼 구부리는 연속적인 흐름인 녹색 물의 돌격을 받았습니다. 선박 및 해양 플랫폼의 설계 기준은 이제 이러한 방출의 가능성을 고려하며 파랑 예보에는 옥스, 드물지만 실제적인 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다는 혼돈 속에서도 평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모든 도미노 조각을 하나의 탑으로 쌓아 올리며 이 탑은 수십 초 동안이라도 수백 킬로미터 반경 내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물의 벽이 됩니다. 여섯 번째 사실. 조류안, 달과 태양이 물에 닿지 않고도 바다 전체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현상입니다. 그 힘은 파도의 높이가 아니라 시간표에 따라 옮겨지는 무게에 있습니다. 펀디만에서는 만의 지형이 반나절 주기의 조석과 공명하여 조수 간만의 차가 최대 16m에 달하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바닥이 드러난 땅이었다가 저녁에는 깊은 항로가 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류파가 좁은 강줄기로 밀려들면 수력 도약을 일으키며 붕괴되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전면벽인 보어가 발생합니다. 중국의 첸탕강에서는 은색용이라 불립니다. 30초 만에 잔잔한 수면은 끓어오르는 파도의 연쇄로 변하고 자동차 속도로 나아가며 강줄기의 각 굴곡은 깊은 굉음으로 응답합니다. 아마존의 포로로카는 맹그로브 숲에서 포효하며 덤불과 뿌리를 깎아냅니다. 그 통과 후 강둑에는 백목 자국처럼 부서진 흔적의 새로운 선이 남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조류는 속도를 모아 물줄기를 형성합니다. 노르웨이의 쌀스트라움엔 하루에 2번 수억 입방미터에 달하는 물을 해협으로 통과시킵니다. 조류가 가장 심할 때는 소용돌이가 공장의 믹서처럼 회전합니다. 이것들은 바다의 구멍이 아니라 표층이 갈라져 집채만한 지름의 도넛 모양으로 휘감기는 속도 단층의 매듭입니다. 어부와 도선사들은 조수 간만의 차 사이에 고요한 물에 몇 분간의 창을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강력한 엔진이라도 고무줄에 걸린 듯 배를 제자리로 끌어당길 뿐입니다. 이 힘은 설계자의 꿈이기도 합니다. 조력 발전소는 터빈을 수로에 설치합니다. 물은 거대한 행성의 호흡처럼 왕복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공학적인 신은 위험과 함께합니다. 급격한 수위 변동은 닷줄을 끌어당기고 느슨하게 고정된 부두를 찢습니다. 또한 물줄기가 가속되면서 해안 침식은 점토와 모래를 깎아내며 지지벽 주변에 그른 모양을 파냅니다. 소용돌이와 보어는 경이롭게 보이지만 정확한 공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의 위상, 수심, 강줄기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자비합니다. 제 시간에 오지만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가고 사라집니다. 일곱 번째 사실은 물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산을 움직이는 비밀스러운 방법, 즉 해저 진흙 사태 또는 탕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안의 파도나 조수가 아니라 모래, 실트, 파편의 현탁핵으로 주변 물보다 무거워져 액체 콘크리트처럼 해저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이 바닷속의 강은 시속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하며 초고층 빌딩 높이의 협곡을 해저에 파내고 해안에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는 케이블 이야기입니다. 1929년 그레이트 뉴펀들랜드 뱅크스 근처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해저 흐름이 10여 개의 전신선을 차례로 끊었습니다. 각 끊어진 시점은 엔지니어들이 사태의 속도와 범위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 후 비슷한 사건들이 현대의 광섬유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큰 강의 하구에서 나오는 강력한 탁수 흐름과 대륙붕 경사면의 붕괴는 장기간의 탕류 행진을 촉발했으며 이는 며칠 동안 해저 협곡의 강바닥을 따라 흐르며 수 킬로미터 깊이에서 케이블을 끊었습니다. 이 동일한 흐름은 해저 파이프라인을 묶고 플랫폼의 앵커 시스템을 저지대로 끌어내리며 모래와 실트의 명확한 케이크를 퇴적시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를 탕류 퇴적암이라 부르며 그 층상 구조를 통해 지구의 기록에서 코어 샘플을 읽듯 과거의 재앙을 읽습니다. 역학에서의 중요한 점은 현타객이 지날수록 안정적이고 관성을 더 오래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충격, 지진, 산사태, 화산 폭발 또는 극심한 홍수, 모든 층이 붕괴되어 대륙 가장자리의 경사면을 진흙을 위한 거대한 스키 슬로프로 변환시킵니다. 표면은 고요하더라도 심해에서는 일종의 역방향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벽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는 무거운 흐름으로 한 지역 전체의 인터넷을 1시간 동안 마비시키고 해저 지형을 다시 쓸어내려 다음 사태가 새로운 협곡을 따라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실, 거의 보이지 않지만 초고층 빌딩보다 높은 파도가 있습니다. 바로 성층된 바다의 내부 파도입니다. 따뜻하고 염분이 있으며 가벼운 상층수는 차갑고 더 밀도 높은 하층수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경계인 수온 약층은 수중 표면처럼 작용하며 그 위로 수십, 심지어 수백 미터의 진폭을 가진 파도가 흐릅니다. 해협과 경사면에서는 조류가 층을 압축하고 늘릴 때 자동차 속도로 수 킬로미터 길이의 단일 혹인 솔리톤이 탄생합니다. 위성 사진에서는 긴 얼룩말처럼 읽힙니다. 어둡고 밝은 줄무늬의 교대는 거칠기가 변하고 표면 물질에 막이 쌓이는 압축 및 확장 영역의 흔적입니다. 이 그림 뒤에는 거친 힘이 있습니다. 선반으로 올라온 내부 파도는 수중 폭포를 일으키고 수주를 뒤집으며 영양분이 풍부한 물을 표면으로 끌어올리고 수온 약층을 즉시 변화시킵니다. 다이버들은 피부에 차가운 칼이 스치는 것을 느낍니다. 항해사는 단지 잔잔한 물만 보지만 그 깊이에서는 플랫폼의 케이블과 닷줄이 급격하고 맥동하는 하중을 받고 자율 글라이더와 부표는 항로에서 벗어나며 잠수함은 몇 분 안에 수십 미터 상승하거나 하강할 수 있습니다. 루손 해협과 같은 지점에서는 이 파도가 달력에 따라 나타나는 손님 같습니다. 매일 밤 그것들은 남중국해를 향해 떼지어 뿜어져 나가며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더 작은 파도의 기차로 붕괴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이 현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과 항해에는 위험한 측면, 생태계에는 창의적인 측면입니다. 내부 파도는 바다를 먹여 살립니다. 그것들의 혼합은 개화를 시작하고 플랑크톤에게 먹이를 공급하며 그 뒤를 물고기와 새가 따릅니다. 하지만 플랫폼을 설치하거나 케이블을 깔거나 잠수를 계획할 때는 이 보이지 않는 물의 지형적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표면에서는 고요할 수 있지만 그 아래에는 움직이는 밀도의 진짜 산맥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실. 물은 지진 없이도 격렬하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해안선의 모양과 대기의 변덕이 만이나 호수에서 거대한 그네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조석으로, 수면의 정상적인 진동으로 전체 수역이 급격한 충격 후 냄비 속의 수프처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돌풍이나 기압의 급격한 변화가 충격이 됩니다. 대기의 산등성이 수면 위를 나아가고 섭동의 속도가 해당 수역의 긴 파도의 속도와 비슷하면 공명이 발생합니다. 각 새로운 충격은 리듬에 맞춰 수면을 수미터씩 흔듭니다. 좁은 항구나 긴 호수는 특히 취약합니다. 벽에는 최대 진폭을 가진 배가 있고 중앙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선을 가진 마디가 있습니다. 이것이 5대5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시카고나 둘루스 상공을 폭풍선이 통과한 후 물이 몇 분 만에 해안에서 빠져나갔다가 몇 미터 높이의 연속된 파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는 조석의 친척인 기상해일이 작용합니다. 이것은 기압 파도와 돌풍으로 인한 긴 파도로 만과 마리나로 몰아넣어집니다.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는 리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잔잔한 날에는 계류 로프가 노래하기 시작하고 요트가 부두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수위 표시기가 분당 수십 센티미터, 때로는 몇 미터씩 톱니 모양의 패턴을 그립니다. 아드리아해에서는 유사한 마로비오가 어항들을 반복적으로 기습합니다. 하늘은 파랗지만 수역에서는 회색으로 끓어오르는 에스컬레이터 같습니다. 위험한 것은 파도의 정상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첫 번째 상승 후에는 후퇴가 있고 다시 상승이 있으며 이것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계류 로프가 끊어지고 개선주가 뒤틀리며 보트가 가위처럼 가까워지거나 멀어집니다. 물은 거대한 시계추처럼 균형을 찾으려 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제방의 모양과 댐퍼로 공명과 싸우고, 기상학자들은 기압계에 촘촘한 네트워크를 배치하지만 트리거의 폭이 문제입니다. 폭풍의 반환선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되돌아오거나, 한랭전선에서 기압이 급증하거나, 조석의 긴 파도와 위상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지각해일과 달리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파도를 기다리는 충격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휘자가 공기이며 적절한 음표를 연주하면 전체 수역이 낮고 매우 실질적인 베이스로 응답합니다. 10번째 사실. 해안 근가장 위험하고 노동 집약적인 해류는 엽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한유와 연한유는 수백만 톤의 모래를 이동시키며 해안선을 조용히 재편하고 잔잔한 곳으로 착각한 사람들을 앗아간다. 그 원리는 단순하고 무자비하다. 파도는 물을 육지로 밀고 해안가의 모래톱이 이를 막는다. 과잉된 물은 빠져나갈 곳을 찾는데 모래톱 사이, 부두 근처 또는 해협에서 문을 찾아 좁은 물줄기로 바다를 향해 쏘아진다. 속도는 강한 수영선수 이상이며 수면에는 거품이 없는 흐릿한 띠가 있고 그 안에는 해초와 거품띠가 해안에서 끈질기게 끌려간다. 이것은 소용돌이나 끌어당기는 바닥이 아니라 수십, 때로는 수백 미터를 운반하는 수평 펌프로 그 후에야 물줄기가 분산되고 그곳에서 비로소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동시에 비스듬히 밀려오는 파도는 영원한 컨베이어를 작동시킨다. 연한유는 해안선을 깎아내고 한 마을에는 수로를 파고 옆 마을에는 사주를 만든다. 여기서 긴 사주와 사주섬이 자라나는데 이는 매년 수미터를 이동하고 폭풍 시에는 점프하듯 이동한다. 밤사이에 월파가 모래 혀를 모래 언덕 위로 옮기면 아침에는 지도가 이미 달라져 있다. 쿠르슈 사주, 발트해 동부의 삼각주와 석호, 북해의 스커리 군도, 이 모든 것이 이 운송의 균형 속에서 살아간다. 방파제, 돌제, 방파둑은 단지 흐름을 재배향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모래를 축적하고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는 자갈을 드러낸다. 새로운 항구는 산골짜기의 돌멩이가 물줄기를 바꾸듯 주변 해변을 바꾼다. 한쪽에는 잔잔한 주머니가, 다른 쪽에는 가속화된 물줄기와 침식이 생긴다. 그리고 이 조용한 기계는 폭풍보다 더 강력하다. 폭풍은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지만 이한유와 연한 컨베이어는 거의 매일 작동하며 해안선을 미터 단위로 재편한다. 인간에게 이 힘은 평온해 보이기 때문에 교활하다. 거품의 무늬, 파도 사이의 좁은 길로 알아볼 수 있으며 유일하게 현명한 전략은 펌프와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옆으로 물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물은 어떤 폭발도 없이 허락을 구하지 않고 느리고 지시대로 대륙을 재형성한다.